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대법원이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2심에서 거액 재산분할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선고 내용과 비자금 부분부터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한마디로 이혼이나 20억 원 위자료에 대해서는 상고기각, 그러니까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고요.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의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한다는 결정은 파기환송으로 항소심의 재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2심에서는 노 관장 측의 기여로 인정받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에 대해서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이익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746조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지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대통령 재직 기간의 뇌물로 보인다고 지적했는데요. 뇌물 일부로 거액을 사돈이나 자녀 부부에 지원하고 함구한 것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 반윤리성, 반도덕성이 현저해서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봤습니다. 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1,000억 원 정도의 액수는 제외돼야 한다, 이런 판단도 나왔다고요? 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재산분할 청구 중에 갖고 있던 일부 주식을 증여하며 927억 7,600만 원어치를 처분하고 동생의 증여세 246억 원을 대납한 점을 들여다봤는데요. 이런 처분이 SK그룹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나 경영활동을 위해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 공동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를 올리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면서 2심 재판부는 이런 재산을 최 회장의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해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러한 판단에 대한 양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선고 뒤 대법원 앞에서 항소심에서의 여러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의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부분이 항소심 판결의 배경 내지 큰 이유로 작용했는데 대법원이 명확하게 이를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하는 건 잘못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의 억측이나 오해가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환송 후 재판에서 원고는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할 계획입니다. 네, 반면 노 관장 측은 오늘 판결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재판에 이르기까지 앞선 8년의 여정도 되짚어 주시죠. 네, 오늘 선고는 최 회장의 혼외자 존재를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입니다. 당시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018년 정식 소송에 돌입했고 2019년에는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3년 뒤에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함께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심 재판부는 양측 합계 재산을 4조 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 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줘야 한다며 재산 분할 액수를 대폭 올렸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0억 원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이번 판결로 재산 분할액은 다시 산정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네, 이번에는 SK그룹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SK사옥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영 기자. 네, SK 서린빌딩 앞입니다. 네, 대법원이 재산 분할 부분에서 최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 SK그룹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공식 반응은 없지만 일단 한시름 덜은 분위기입니다. 이번 소송이 최 회장의 개인사인 만큼 회사 차원의 공식 입장은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2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1조 원이 넘는 재산 분할을 위해 주식 상당분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SK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 지배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었는데요. 대법원이 최 회장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위기는 일단 벗어났습니다. 재산 분할 액수가 작아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 회장의 이혼 소송은 더욱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이혼 소송은 6년 8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소송과 별개로 일상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오늘쯤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K 서린빌딩에서 YTN 최하영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취재 중인 YTN 취재진이 오늘 새벽 시아누크빌의 대규모 범죄 단지에서 조직원들이 급히 도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현지 당국의 단속 소식이 미리 알려졌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캄보디아 현지에 나간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도피 행렬이 포착된 게 언제쯤입니까? 네, 일단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는 차이나타운으로 중심으로 대규모 범죄단지인 웬치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겉으로 드러난 규모가 제일 큰 웬치 한 곳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빠져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저희 YTN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새벽 1시가 다 된 시각 저희가 차량을 타고 나가서 직접 확인해본 웬치 앞 일대의 상황은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직접 YTN 취재진이 현장에서 찍은 영상들을 보고 계신데 단지 출입구에는 안에서 빠져나오려는 승합차 행렬이 이어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웬치에선 모든 출입을 통제하기 때문에 경비원이 차가 하나씩 빠져나올 때마다 신원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차를 타지 않은 사람들도 줄지어서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됐고 주변에서 기다리던 대형 버스들이 이들을 태우고 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다만 출발한 차들의 정확한 행선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그 웬치라고 불리는 범죄 단지를 왜 빠져나오는 겁니까? 네, 단속 소식이 내부에 돌았기 때문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은 캄보디아 현지 당국에서 단속을 이어간다는 소식이 웬치 내부에서도 돌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속에 대비해서 몸을 피하고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했던 범행 장비나 자료 등을 미리 옮겨두려고 했던 목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새벽까지는 실제로 당국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단속이 이루어질 것이란 예상도 현지에서 나오고 있어서 저희 취재진이 현장 상황을 계속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현지 당국의 단속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앞서 저희 취재진은 어제 수도인 푸놈펜에 있는 원구단지에 있는 한 웬치를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3개월 전쯤부터 현지 당국의 단속이 이어지면서 일단 비계됐다고 인근에 사는 현지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캄보디아 총리가 지난 7월 전국적인 온라인 사기 소탕 특별 작전을 승인한 뒤 곳곳에서 단속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당국으로선 캄보디아 내 범죄로 한국정보합동대응팀까지 현장에 왔고 국제적 관심도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간밤 시아누크빌에서 저희 취재진이 목격한 것처럼 단속 정보가 미리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라면 그 실효성에는 의문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 기자가 지금 나가 있는 시아누크빌의 지금 상황 좀 어떤지 설명해 주시죠. 네, 웬치가 밀집해 있는 차이나타운 인근에는 3m 높이의 높은 벽들이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웬치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곳들이 그런 곳들이었는데요. 그런 곳들 이외에도 일반적인 카지노 건물 위층에 있는 층에도 마찬가지로 범죄단지, 범죄 사무실들이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자본이 투입된 중국식 이름의 카지노 호텔이 많은데 여기 일부 층은 아예 보이스피싱 사무실 등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비 쪽에선 카메라를 들거나 취재진이 다가가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곳 현지에선 당국에서 단속이 이어지는 만큼 웬치를 외곽이나 태국, 미얀마 등으로 옮기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한국인 대상 강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에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잠시 뒤 캄보디아 총리와 만나 구금자 송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캄보디아에 나가 있는 또 다른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총리 집무실 앞입니다. 네, 오늘부터 정부 합동 대응팀이 본격 가동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대응팀이 현지 시각으로 어젯밤 이곳 캄보디아에 도착했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 면담을 진행했고 잠시 뒤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프놈펜 평화의 궁을 찾아 총리를 예방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는 훈마넷 캄보디아 총리의 집무실이 있는데요. 정부 합동대응팀을 이끌고 있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은 훈마넷 총리를 만나 최근의 한국인 피해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구금돼 있는 한국인 60여 명 송환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캄보디아 정부 당국자 등과 구체적인 송환 계획 등을 협의해 이르면 이번 주말 안에 이들을 국내로 데려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현지에서 숨진 대학생 박모 씨의 부검과 국내 운구도 서두를 예정입니다. 캄보디아와 인접한 베트남 국경 지역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정부 합동대응팀은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하고 유가족이 하루 만에 부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영사주력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민주당에서도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파견했는데 의원들은 일정을 시작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급파했습니다. 황병선 최고위원과 경찰 출신의 이모선 의원, 외교관 출신인 홍기원 의원 등이 이곳에 나와 있는데요. 피해 현황 파악과 국민의 신속한 구조 등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입니다. 오전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교민 면담과 영사경찰 브리핑, 간담회 일정을 소화했고요. 오후에는 캄보디아 하원 측과 면담도 추진하고 정부 합동대응팀과 함께 범죄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평화의 궁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피해자의 시신을 현지에서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또 캄보디아에 한인 사건을 전담하는 이른바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허성준 기자, 캄보디아에 코리안 데스크가 생기는 겁니까? 네, 캄보디아 그중에서도 시아누쿠빌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납치와 감금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곳에 경찰관 2명을 배치해 한국인 관련 사건을 전담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외국 현지 사건 대응에 코리안 데스크 형태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경찰 주재관과 달리 현지 경찰기관에 상주하며 신속히 수사 공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캄보디아 측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할 방침입니다. 또 캄보디아 대사관의 경찰 주재관과 협력관을 현재 3명에서 6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또 경찰이 숨진 대학생의 시신을 현지에서 부검한다고요? 네, 경찰은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 박모 씨 시신을 현지 의료기관에서 부검할 예정입니다. 부검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북경찰청 소속 수사관 등 우리 관계자들이 입회하는데요. 외부 충격 여부와 내부 장기 상태 등을 확인해 사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부검 항목 중에는 장기 적출 여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 시신은 현지에서 부검과 화장을 거친 뒤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내 대포 통장 모집 조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피살된 대학생 통장에 범죄 수익금 수천만 원이 들어왔다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는데요. 자금 흐름과 자금 인출 연루자들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구속 기소된 모집책 27살 홍모 씨 외에 가담자 서너 명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국정감사 4일차인 오늘 법사위와 과방위는 여야 대치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 평가는 엇갈렸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봅니다. 박희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오늘 국정감사 주목 포인트들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국정감사가 예정된 상임위가 10개인데요. 오전 10시에 시작이지만 일부 상임위는 감사 일정과 무관한 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원을 부른 법사위에선 어제 진행된 대법원 현장 국감과 관련한 언론 기사를 둘러싸고 허위 사실을 말했다, 아니다, 거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이 법대에 오르는 등 대법원을 휘젓고 다녔다는 식의 내용이 일부 매체에 보도가 됐는데 국민의힘이 악의적으로 전달하고 평가해서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게 골자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나란히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방금 감사가 재개됐지만 여전히 고성이 오가고 있습니다. 과방위에서는 민주당 김우영,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이른바 욕설 논란과 문자 폭로 사태로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멈췄습니다. 감사 중지 상태입니다. 국가보훈부와 독립기념관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감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을 상대로 김 관장의 역사 인식 논란 등으로 광복절 80주년 사업에서 독립기념관 사업이 전면 배제됐다는 점을, 국민의힘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사업 성과가 전무하고 독립사 관련 연구를 중국 국적 연구자들에게 위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임위 곳곳에서는 오늘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고리로 한 여야 공방 가능성이 여전히 있어서 이 점 역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3차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야 반응도 전해주시죠. 네, 먼저 민주당은 이번 정책으로 실수요자와 청년의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일각에서 주거 사다리를 찼다는 비판이 있지만 투기 수요를 막은 거지 실수요자를 막은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책 이후 증권시장 반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에 묶였던 자금이 산업 투자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여당 물밑에서는 반신반의하는 기류도 감지되는데 일단은 시장 반응과 여론을 살피는 모습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고 맹폭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장을 이기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책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서울 무주택자와 청년들에겐 고액월세를 버티려는 게 아니라면 나가라는 것과 같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나 진배 없을 듯합니다. 정부와 여당, 서울시까지 사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해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협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네, 이번엔 특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을 조사한 내란 특검, 추가 소환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걸로 전망되는데요. 김건희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인수위에 있었던 국토부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종훈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의혹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외환 의혹으로 특검에 나와 8시간 반 동안 머물며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은 준비한 질문지를 대부분 소화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 가능성은 낮은 거로 전해집니다. 어제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인적 사항을 포함해 특검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조사 시작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본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등이 일일이 군사작전을 보고하지 않고 설사 그런 일이 있어도 북한을 이롭게 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지금까지 조사 내용과 윤 전 대통령 진술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한 뒤 이번 달 내 기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요? 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에 파견됐던 국토교통부 김모 과장이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부터 국토부 미래전략 담당관실 등 김 과장의 근무지와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앞서 윤 대통령직 인수위 파견 공무원이 고속도로 종점을 강상면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는 실무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김 과장이 이 해당 지시를 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최상병 특검도 알아보겠습니다.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요? 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박 전 장관 소환 일정을 다음 주로 조율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금지 해제 과정, 호주 대사 임명과 외교관 여권 발급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장관 측도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개인 일정이 있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을 제외한 날짜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내란 특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 재청구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이에 따라 변동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특검은 이 전 장관 대사 임명과 관련해 오늘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처음 소환했습니다. 특검은 호주 대사 임명 의혹 수사는 다음 달 초순이 되기 전 마무리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코스피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며 사상 처음으로 3,700선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달성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증시 소식 알아봅니다. 오동권 기자, 지금 코스피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네, 현재는 코스피 3,720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5% 오른 3,675로 출발했는데 9시 25분쯤 3,700을 돌파했습니다.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이어 동반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지만 코스피 상승세는 거침이 없습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장중에 97,550원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직전 최고가는 약 4년 9개월 전인 2021년 1월 10일을 기록한 96,800원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도 5%대 강세를 보이며 44만 7,500원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0.2% 오른 866으로 출발해 장중에 하락 전환하는 등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승에는 원달러 환율 하락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421원으로 출발해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1,41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오동권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오늘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김 실장은 협상 전망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강진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관세 협상을 주도하는 핵심 당국자 2명. 오늘 동시에 미국행 비행기를 탔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 오전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많은 취재진이 인천공항까지 찾아갈 만큼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김 실장은 관세 협상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 미국의 태도가 바뀐 점을 꼽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적한 외환시장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던 미국 측 모습이 지금은 달라졌다는 겁니다. 김정관 장관도 이런 분석에 힘을 보탰습니다. 외환시장과 관련해서 미국 측과 오해 그리고 간극이 많이 좁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협상 경과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달러가 아닌 원화를 통한 투자 그리고 한미 통화 수합 등에 대한 질문에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서 답변을 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또다시 주장한 것과 관련한 물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 정상의 말에 토를 달거나 발언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내용을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하는 과정 중에 하나로 봐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타결 목표 시점과 협상 원칙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한미 정상이 만나는 만큼 이 기회를 활용하자는데 양국 협상단 사이에 공감대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익과 국민의 이해 또한 강조했습니다. 국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서 서두르지 않고 합리적인 결론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한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앞서 한미 경제수장도 한미 무역 협상과 관련해 빠른 속도로 조율하고 있다며 열흘 안에 결과가 나올 거로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약 500조 원을 선불로 투자하기로 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현지 시간 15일 방송 대담에서 현재 어떤 무역 협상에 가장 집중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을 꼽았습니다. 이어 한국과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악마는 세부 사항에 있지만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 are about to finish up with Korea. As I said, the devil's in the details, but we are ironing out the details. 이어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는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한 이견이 해소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해소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가 현재 대화하고 있고 앞으로 열흘 안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 DC에 도착한 구윤철 부총리도 한미 무역 협상에 대해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계속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서로 조율하는 단계니까 저는 베센트 장관 만나고 어떤 다양한 방법, 총력 대응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요구한 한미 무제한 통화 스와프 등 대규모 달러 유출에 대비한 외환 시장 안전장치 필요성에도 이견이 좁혀졌다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베센트는 통화 스와프는 자신 소관이 아니라면서도 자신이 연준 의장이라면 한국은 싱가포르와 같은 통화 스와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 역시 미국이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관세 성과를 열거하며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의 일환으로 3,500억 달러, 약 500조 원을 선불로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They've all signed. Japan, South Korea. South Korea $350 billion up front. And they've all agreed to it. They're all happy. 양국 경제수장이 모두 한미 무역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에 따라 2달 반 동안 이어진 후속 협상의 최종 타결도 가시권에 들어온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례적으로 대법원의 현장 검증을 실시를 했는데 지금 어제 국민의힘은 보이콧했고요. 여당 단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의 현장 국감 성과가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좀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장 국감을 통해서 대법원이 야당 유력 후보에 대한 판결조차도 기록도 종이 기록도 보지도 않고 판결했구나. 그리고 전산 기록을 보면서 컴퓨터를 통해서 기록을 봤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그것조차도 보지 않고 판결했구나. 그러면 대법관이 판결한 것이 아니라 재판연구관이 사실상 판결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기록도 보지 않은 채 결정을 내려놓고 유무죄 결정을 내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판결문을 작성하는 좀 선호가 바뀌어버린 재판받을 권리를 완전히 침해받은 재판. 결국 이게 무효의 재판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정도 수준의 좀 대법원의 운영 실태가 좀 심각한 상황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송 전 대변인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기록을 안 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법원 행정처는 세부적인 접속 기록을 내놓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뭘 근거로 지금 대법관들이 기록을 안 봤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공당이 판결에 불복하는 대단히 위험한 주장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는 이른바 검증이라는 명목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불법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 및 조사법 제8조는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이라고 하는 건요, 한자로 컨티뉴가 아닙니다. 즉 이어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법원에 계류되고 있다라는 뜻의 한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이 아직도 서울고등법원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건 국정감사의 한계를 명백하게 벗어난 겁니다. 2021년에 국회 사무처가 발간한 국회법 해설 750페이지에도요. 법관의 소송 지위, 재판 절차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는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정립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한 불법행위고 집권 세력이 이렇게 국회의 권한을 남용해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고 나아가서 권력에 불리한 재판 결과를 하나의 하자라도 잡아내서 뒤집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좀 송 변호사님의 주장이 좀 황당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기록이 올라가서 판결을 하는데 예. 대법관들이 종이 기록을 안 봐요. 그리고 판결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황당하고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완벽한 침해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산 소송하는 금년 5월부터 됐거든요. 그럼 대법원은 전산 기록을 통해서 보고 판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이 기록을 보고 판결해야 돼요. 전산 기록만 보고 판결했다고 한다면 이것조차도 위법입니다. 그런데 그 로그 기록조차도 내놓지 못하고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이틀 만에 판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틀 만에 유무죄 판결을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9일 동안 판결문을 썼기 때문에 결국 지금 기록을 안 보고 판결했다는 것이 거의 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재판을 넘어서서 국민들의 재판조차도 대법원에서 기록조차 안 보고 그냥 1심, 2심 판결문 보고 판결한 거하고 비슷한 지금 결과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좀 심각하다는 것이 확인됐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 개입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게 지금 법원 행정 절차적으로 대법관들이 기록을 보고 판결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우리가 국회에서 감사하고 확인해 봐야 될 상황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너무나 황당하고 기가 막힌 주장이어서요. 뒤에 가면 질문에 잡혀 있습니다만 제가 이건 앞에서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예. 일단은요. 대법원은 대법관들이 기록을 언제 로그인해서 봤는지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재판 절차 일부고 심판 절차 일부이기 때문에 법원조직법 65조의 명문의 규정이 있잖아요.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합의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그 기록은 공개를 안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재판 기록을 안 봤다고 단정하시는 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자꾸 2일, 9일 이야기하는데요. 아니 그럴 거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뭐하러 불러다가 답변을 듣고 국정감사는 뭐하러 합니까? 답변을 분명히 3월 28일에 대법원에 올라오자마자 대법관들이 검토를 시작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답변마저 부인할 거면요. 그냥 민주당이 이재명 무죄법을 하나 만드세요. 네, 자, 근데 일단은요. 네네. 그러니까 어제 그리고 뭐 월요일 뭐 계속해서 지금 여야가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 대선 당시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이 됐다. 너무 신속 심리가 됐다. 이 부분이었는데 자, 결과적으로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제 그 현장 국감을 통해 내린 결론은 정반대였는데요. 그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현장 국감에서 받은 전반적인 인상은 대법원에서 종이 기록도 읽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전자 기록도 읽었다고 주장을 하나 사실상 그것은 불법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문제를 삼고 우려를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런 졸속 판결 그리고 대선 한복판에서 아예 처음부터 심정을 가지고 유죄 판결을 하려고 대법원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록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런 정치적 개입을 하는 판결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왜 재판 기록을 봐야 됩니까? 제가 어제 그에 똑같은 예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선거법 2심 판결에 대해서 저희도 몹시 불만스럽습니다. 그러니까 1심 유죄, 2심 무죄. 2년 2개월을 걸고 2심에서 드라마틱하게 어떤 법조인들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는 논리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 분의 판사들 국회로 부르고 왜 이게 무죄가 났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기록을 내놔라. 너희들의 그 판단의 근거가 뭐였는지를 내놔라고 얘기하면 이게 재판 개입 아닙니까? 점령군처럼 민주당이 지금 행동하고 있다. 자, 녹취를 들으셨고 조금 전에 이제 송 전 대변인께서는 로그 기록 자체를
공개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전산으로 보느냐 아니면 종이 기록을 보느냐. 근데 전산이나 종이 기록이나 그 내용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만 지금 형사소송법상 증거는 기록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2025년 5월 달에 형사사법제도도 전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게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시범 법원에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증거 없는 전산으로 보는 건 증거 능력이 없는 기록을 보고 있는 거하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전산으로 보는 게 지금은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시범적으로도 사용되지도 않았다는 측면이 있어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졸속으로 판결했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인데 전원 합의체 회부되고 이틀 만에 판결을 했거든요. 그러면 전원 합의체에 회부되어야 되지만 그 대법관이 그 사건에 관여할 수 있잖아요. 소부에 있다가 대법원으로 왔으니까. 그럼 그 대법관들은 그 전까지는 기록을 전혀 볼 수 없죠. 근데 이틀 만에 유무죄 결정을 판결을 했어요. 그럼 이틀 동안 최소한 형사 기록을 보거나 또 뭐 그게 불법이든 위법이든 그 여부를 떠나서 전산 기록 자체를 로그인을 통해서라도 봐야 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정황들은 본 게 없는 것 같다는 확신이 들고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종이 기록이 증거 능력이 있는 것이고 전산 기록은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대법관이 모든 기록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재판 연구관들이 기록을 검토해서 뭔가 서류를 올려주면 그 서류를 보고 나서 의문이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보는 절차가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안 봤는데 민주당이 안 봤다는 증거를 내놔봐라 대법관이. 그러면 대법관은 언제든지 그냥 보지도 않고 판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국민의 재판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증거 내놔라 라고 지금 넘어가기에는 조금 위험한 수준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게 대법관 직원 문제하고도 연계되는 문제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 여부, 이것들을 좀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과 관련해서 대법관들이 종이 기록을 보지 않았다는 거는 지금 사실인 건가요? 그것조차도 사실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그 전자기록부 표지인가요? 그게 한번 사진이 나온 적이 있죠. 4월 22일에 기록을 인계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부기해가지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기록은 이미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부 배당하기 전부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답변하고 굉장히 부합하는 부분이에요. 전원합의체로 가기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미리 기록을 위에 올려서 검토하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부분이 기록 표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에 확인이 됐죠. 자, 그다음에 전자 기록을 받느냐 여부. 제가 이거 한번 그럼 여쭤볼게요. 아니 민주당은 그 전자 기록으로 보는 게 불법이면 왜 이번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한참 전부터 로그 기록 봐야 된다, 로그 기록 봐야 된다 했습니까? 보는 게 불법이라면서요. 그러면 대법관들이 애초에 그걸로 보면 안 되는 건데 왜 그동안에 그걸 그렇게 누차로 확인해야겠다고 했습니까? 그것부터가 자가당착이고 모순이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직 제 말이 안 끝났어요. 자, 지금 전자소송이 이제는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문서가 원본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연세가 좀 있는 법관들께서는 종이로 보는 게 편하다고 종이로 출력해서 봅니다. 그건 사본이죠. 그럼 그 복사본 보고 재판하면 불법이에요? 판결이 무효입니까?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본과의 동일성이 있는데 전자기록 보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다음에 자, 그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봅시다. 20조에 보면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되어야지만 전자기록을 폐기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폐기하거나 전자화를 취소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전현희 의원의 설명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다음에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원에서 전자기록을 보고 재판하면 불법입니까? 지금 5월 달부터 전면 시행이 되기 전에도 시범 사업하고 있는 법원들은 그걸 보고 재판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기록을 폐기하지 않게 되어 있고 전자기록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기관은 법원이기 때문에 상급 법원으로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대법원 관련 규칙 22조 3항에도요. 심급 사의 또는 이송 결정에 대한 전자기록 송부는 전자적인 방법을 한다.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규정을 좀 보고 말씀을 하십시다. 엄청나게 어려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판사가 기록 안 보고 판결해도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록을 봤다니까요. 본인이 어떻게 하세요? 아니, 판결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이 90페이지가 넘는 건 아시죠? 거기 보충 의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제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하였고 검사의 상고 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 대로 기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그 내용을 숙지하였다. 이렇게 5명의 대법관이 보충 의견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의 보충 의견, 그러니까 이 보충 의견에 대한 재반박 의견에서 한마디도 반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흥분하지 마시고. 아니 지금 이거는요 너무나 공론장을 왜곡하시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건 오늘은 언성을 높이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판결문 안 보고 판결을 썼다고 대법관들이 심리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들이 있는데 보충 의견으로 재반박을 하겠죠. 봐봐요. 이 전원합의체 그러니까 전원합의체잖아요. 그러면 한번 제 말 들어보세요. 전원합의체 해부되고 이틀 만에 판결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기록을 판사 12명이 봐야 되는데 기록이 복사됐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전자로 보면 복사를 할 필요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그렇게 전자 기록을 봤으면 로그 기록을 제시할 수도 있죠. 아예 못하는 거 보면 이게 설마 기록을 안 보고 판결했을까 했는데 진짜 안 보고 판결했다는 굉장히 의심이 들어요. 기록도 안 보고 90페이지가 넘는 판결문을 써요. 그래서 그 막연하게 그냥 대법원 편 들지 마시고요. 아니 막연하게 대법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조차도 불복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위험한 대법원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위험한 주장은 민주당이 하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두 분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어제 조금 뭐랄까요? 좀 고개를 갸웃하게 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여야 법사위원들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오찬을 함께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공세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상황에서 오찬을 했다. 이 장면 자체가 조금 아이러니한 느낌도 드는데요.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 저는 또 상당히 냉정하게 서로 간의 국감에 임하고 있다. 실은 추미애 지금 법사위원장이 또 굉장히 강하게 대법원장을 몰아붙여서 국민들이 또 불편해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합리적이고 냉정하게 좀 했었고요. 또 대법원장도 국회에서 이렇게 공격하니까 안 나오겠다라고 해서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국회에 나와서 불편한 얘기지만 다 들었고요. 그리고 또 오찬도 함께 하면서 얘기했다는 측면에서 정치가 한편으로는 싸울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협의하고 협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면서도 당연히 해야 될 그런 과정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마무리 발언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는데 이 발언, 그러니까 국회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겠다. 이 부분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극도의 인내와 자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 발로 계속해서 이렇게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고 재판 독립을 뒤흔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조차 불복하면서 대통령에게 불리한 유죄 판결을 했다고 사실상 대법원장 찍어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망신 주기, 모욕, 겁박, 압박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원래 없었어도 될 현장 국감인데 마무리 발언을 위해서 다시 출석해서 인사는 했어요. 그런 것이 결국은 사법부는 어떻게든 최대한 삼권 분립을 존중하겠다. 우리가 헌법 정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면서 인내와 자제를 보여준 겁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인내와 자제를 보여줬다고 해서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이 그럴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대미문의 사태가 계속되면요. 법원 내부적으로도 이제는 법원이 자제해온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대두될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들어있는 5개 사건, 그중 어느 한두 개라도 공판기일을 지정해서 피고인 소환장 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법원 내부에서의 의견이 대두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효과에 대해서는 여권 내부에서도 정말 잘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네, 만약에 정말 지금 송 전 대변인 말씀하신 이게 정말 현실화한다면 더 극단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당의 법사위원들 일부는 이번 현장 국감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 더 대법 국감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횟수를 많이 늘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정해진 횟수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강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계속해서 그 횟수를 늘려서 또 뭔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마치 대법원을 향한 정당한 비판과 정당한 의견 제시가
또 부당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기회가 있었을 때 최선을 다하고 계속해서 뭐 기회를 달라 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예. 또한 마찬가지죠. 뭐 민주당이 자꾸 대법원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작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에 안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재판을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살리고 삼권 분립을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부를 존중하는 것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가라고 국민의힘이 요청해야 되는 것이지 재판이 불법적이기 때문에 나가지 않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잘못된 측면이 있어서 한 가지 측면에서만 사법부에 협조하라라고 하지 말고 여러 방면에 있어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 나가야 된다는 얘기는 저만 해도 이 방송에 나와서 10번 넘게 말씀드렸습니다. A라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논평하고 있을 때는 A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B를 끌어와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A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목됐던 두 사람 중에, 그러니까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틀의 대법원 국감에서 모습을 다 볼 수가 있었고요. 나머지 한 사람,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가 이제 또 관심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실장과 설주환 변호사를 증인 신청했지만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만약에 총무비서관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또 뭐 저 개인적으로도 국회에 나오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나와서 답변하는 게 맞다라고 했었고요. 다만 이제 지금은 지금은 다른 수행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수행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이런 걸 책임지는 부속실장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출석을 해야 될 의무가 없고 또 수행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비밀 정보이기 때문에 밝힐 수도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한 지금 설주환 변호사 얘기는 본인이 이제 변호인으로서 활동할 때 얘기고 이건 의뢰인과 변호인 간의 비밀 유지 의무가 지켜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에 나와서 변호인과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이것들은 저는 뭐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뭐 지금 총무 비서관 시절 때의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했던 세월에 대해서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너무 정쟁 요소적인 측면이어서 불가피하게 증인으로서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설주환 변호사가 나와서 하는 얘기는 김현지 부속실장의 압박 때문에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변호를 그만뒀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요. 저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너무 불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회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와서 이런 의혹들을 질문에 답변하면서 해소를 해야죠. 계속 안 나오면요. 국민들께서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의혹을 갖게 됩니다. 왜? 설주환 변호사는 어디까지나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어떻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무슨 진술을 검찰에서 했는지도 알고 설주환 변호사와 통화를 하면서 사임을 하라 마라 하고 또 그 말을 듣고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사임까지 합니까? 왜냐하면 변호인이 본인의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서 사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렇다면 실질적 의뢰인이 누구였겠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주진우 의원의 기자회견에 의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최측근이라고 말했던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그 변호인이 김현지 보좌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현지 실장 쪽에서 부인을 안 해요. 그러면은 김현지 당시 보좌관은 그 체포영장을 자기가 그냥 궁금해서 받아봤겠습니까? 왜냐하면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혐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2021년 대선 경선 자금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수사나 재판 대응에 개입하면서 일종의 사법 방해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인데 결국은 그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김현지 실장을 증인으로 나오게 해서 대통령이 의혹을 벗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거부하면은 여당이 대통령에 불충한 겁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제가 질문 중에 했던 말을 좀 정정을 하면 설주환 변호사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다는 점을 좀 정정을 해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어제 제기한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또 다른 의혹, 이 부분은 신빙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의혹이 범죄가 되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아니 뭐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영장을 줘서 검찰이 극악무도하게 야당을 탄압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3년 내내 수사만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찰의 거짓말을 밝히기 위해서 대비를 차원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검찰을 방어한다.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게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잘못이 있고 죄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검찰에 고발하면 될 것이고요. 그런데 당장 뭐 영장을 받았는데요 라고 해서 불러다가 영장 받은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뭐 이재명 대통령 그 국회의원실에 보좌관이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서로 조율을 했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설주한 변호사 같은 경우도 이화영 씨의 부인이 선임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또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사임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설주한 변호사 사임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갑자기 이들은 사임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 김현지 부속실장이 사임하라고 사임했다? 이거 자체도 말이 안 돼요. 김현지 부속실장이 서로 그런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이화영 전 부지사나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에게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들이 동의를 하고 그만두라고 했기 때문에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주한 변호사의 어떤 주장에는 약간의 어폐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의혹과 관련해서 실행자가 김현지 실장이고 그 배후는 이재명 대통령이다라고 이제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부분이었단 말이죠. 지금 계속해서 이런 고리가 이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으로 시작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 이 흐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흐름이 이어져가지고 고리가 연결되고 예. 이게 뭐 범죄로 연결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사하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와서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검찰 수사에 대비하면서 방어를 위해서 하는 거. 김현지 부속실장이 그런 문자를 이재명 대통령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전쟁이다. 자기들을 이제 마구잡이로 이렇게 함부로 한다라고 하는 측면의 문자를 보냈듯이 그때 당시 상황으로 지금 돌아가 본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그때 굉장히 오랜 기간 단식을 했고 몸이 굉장히 쇠약해진 적도 있었잖아요. 그만큼 검찰 독재에 항거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고 굉장히 많은 어떤 정치인들이 수사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방어에 대한 총력을 기울일 때거든요. 그래서 이 방어의 한 장면을 갖다가 죄가 아닌데 의혹이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이다라고 생각되고요. 그 의혹이 범죄와 연관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정감사도 받고 수사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이건 검찰 독재에 대응하는 차원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그럼 주진우 의원의 이 의혹 제기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면책특권 밖에 있는 것이죠. 소통관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러면 그건 면책특권 적용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최소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처럼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나름의 확신을 갖고 얘기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주진우 의원은 지난번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이것이 김민석 청문회냐 주진우 청문회냐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여당 의원들로부터 속칭 좌표찍기를 당했었습니다. 또 최근에 이른바 대통령의 잃어버린 48시간 의혹 제기를 했을 때에도 강효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는 취지로 역공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그런 조금의 의심이라도 있다면 저렇게 면책특권 밖에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좀 반론을 드려야겠습니다. 일단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처벌 규정이 있는 걸 아실 거예요. 열람 등사한 문서를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소송이나 관련 소송의 방어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유출하면 그거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요. 형사소송법 266조의 16 제1항과 제2항입니다. 징역형도 있고 벌금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기도 했던 현근택 변호사가 바로 그 혐의로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다음에
김현지 보좌관이 당시 공무원이 아니었다고 하셨는데 4급 입법보좌관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국회 공무원 신분이죠. 그다음에 설주환 변호사의 사임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었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설주환 변호사가 입회해 주기를 계속 원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작년 7월 24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법원에 설주환 변호사 외에 공동으로 사건을 수행하고 있던 다른 변호인에 대한 해임 신고서를 제출하잖아요. 그 다음 날 이화영 전 부지사의 41번째 공판기일에 이 해임 신고서를 놓고 공개적인 부부싸움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나는 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해임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공동 변호인들끼리는 보통 변호 방향을 결을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주환 변호사의 사임은 이화영 부지사가 원한 것이었고, 그다음에 당시에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해임 신고서 제출했던 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원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해석이죠. 설주환 변호사 지금 미국에 있는데 주 초에 한국 들어오는 걸로 알거든요. 아마 들어오면 본인이 상세하게 이 부분에 언론의 입장을 밝힐 걸로 봅니다. 네, 뭐 밝히면 되죠. 밝히면 되는 것이고요. 이 범죄 혐의가 될 수 있으면 제가 고소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무조건 전달했다고 해서 고소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해임 신고서를 내더라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해임 신고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임으로서의 효력이 없어요. 이화영 부지사의 의사가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왈가왈부해봤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저는 사임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그 전대미문의 공개 부부싸움이 있어서 우리 언론이 그 공판기일의 경과를 매우 상세하게 보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 죄가 되면 고소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법방해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경우에 따라서 공범 관계로 의율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공범으로 될 수도 있는 사람의 체포영장을 받아서 전달하고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인멸이나 말맞추기에 쓰여질 수도 있었는데 그걸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안이 경우에 아니다. 따라서는 검찰 독재에 방어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국정감사에 나와서 해명을 하면 될 문제입니다. 답변을 해야죠. 자, 여기까지 듣고요. 이번에는 백혜룡 경정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의 백혜룡 경정이 파견이 됐는데 발령 첫날에는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고요. 오늘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수사 책임자가 수사를 하던 중에 높은 사람이나 권력자로부터 외압을 받으면 그 외압을 시행한 사람까지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은 애초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마약 게이트 외압 사건은 고위공직자들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 수사할 수 없습니다. 갖은 회의와 방해가 있었지만 신념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합수단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 단체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곳으로 제가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 신념이 처음 흔들립니다. 자,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백혜룡 경정 같은 경우는 검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판을 해온 인물이고 또 임은정 검사장 같은 경우도 검사 소속이지만 검찰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인물이기 때문에 왜 이 두 사람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가?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참 이게 좀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이제 본인이 세관 마약 수사를 하다가 외압을 받고 수사를 제대로 못했고 인사조치까지 당해서 결국에는 이건 검찰 고위직의 어떤 압박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인 것이고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할 것이지 사실상 외압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자신을 수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이제 기반하고 있어요. 백혜룡 경정은. 다만 이런 억울함의 호소들은 자신이 외압을 받고 인사조치된 것에 대한 억울함이잖아요. 근데 오늘 출근하는 것은 그런 억울함 속에서 이제는 수사의 담당자로서 출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사의 담당자라고 한다면 입이 무거워야 되고 서로 이제까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문제점들을 수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니까
뭐 합수부가 불법 단체라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해놓고 거기에 수사에 들어간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백혜련 경정이 본인이 어떤 국가기관의 명예에 따라서 수사담당자로 갔기 때문에 좀 무거운 처신을 보여야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고쳐야 되겠습니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말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동부지검에 지금 그 기존의 세관마약 수사 외압 의혹 그 수사팀이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지금 백혜룡 팀이 구성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오늘 백혜룡 경정도 아직 팀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분리가 된 겁니까? 일단 백혜룡 경정이 직접 본인이 고발인이거나 피해자인 사건을 수사하면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라고 자처하고 있잖아요. 본인은 수사 외압을 받았다. 그러면은 직권남용이나 강요죄의 피해자라는 게 본인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구성한 게 될 겁니다. 그러면요, 그 피해자는 경찰청 수사사무 규칙을 봐도 제8조 1호에 따라서 제척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백혜룡 경정을 본인이 피해자인 사건에 대한 수사팀에 넣으면요, 넣는 사람도 직권남용이에요. 다 위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자체가 그러니까 내용이 위법한 거예요. 검사들도 그 정도의 법리 검토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궁여지책으로 별도의 팀을 만든다고 했는데 저는 이쯤 되면요, 그냥 백혜룡 경정에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25명을 만들어주고 어디 한번 1년 정도 수사해보라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주장이 너무 터무니가 없어요. 윤 전 대통령 내외가 무슨 마약 독점 사업을 했고 모든 기관이 거기에 연루되어 있다는데 그것과 비슷한 정황이 빙산의 일각만 있었어도 지금 아마 특검팀에서 인지수사해서 조금이라도 밝혀냈을 겁니다. 조은석 특검팀과 민중기 특검팀이 파견검사만 합해도 100명에 달하지 않습니까? 왜 못 밝혀냈겠어요? 그리고 이분은요, 대통령은 국세 5조 원 정도 빼돌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아니 그러면 국세를 5조 원이나 빼돌릴 수 있으면 마약 사업에 뭐하러 관여하거나 비호를 해줍니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공상과학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막상 수사라라고 칼자루를 쥐어주면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백혜룡 경정의 지위를 받는 게 임은정 검사의 소신에 맞는 일이다. 이렇게 사실 좀 비꼬아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좀 조롱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정치 지도자로서 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돼요. 임은정 검사도 검찰 폐지까지도 요청하면서 검찰 개혁을 원했던 사람이고 백혜룡 경정도 검찰의 부당한 어떤 지위라든가 권위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가 결국 막혔고 인사조치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기 때문에 비판은 비판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그 직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혜룡 경정도 그간의 어떤 억울한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수사의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고요. 한동훈 전 대표도 뭐 이렇게 조롱하는 자세는 그렇게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어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어제 발표로 여야의 반응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에 묶였던 자금이 산업 투자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 사다리 걷어찼다고 비난합니다.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집이 없는 평범한 서울 시민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듯합니다. 서울에서 고액 월세 반전세로 버티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통근 시간 왕복 서너 시간을 감수하고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나가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듯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나 진배 없을 듯합니다. 자, 여야의 반응은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렸고요. 결국은 중요한 건
이 정책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시장의 반응이 좋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런 식의 부동산 대책이면 이제 앞으로 매물이 나오는 게 극히 줄어듭니다. 대출을 받기도 어렵고 갈아타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장의 공급 자체가 줄어들어요. 매매 시장에서. 그리고 과거에 이제 소위 갭 투자라고 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시는 분들이 집을 산 다음에 전세를 내놓는 것도 전세 시장에서는 공급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위축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소량이 거래가 되면서 호가는 계속 올라가고 시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고 하는 본래 정책 목표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예상되고요. 저는 이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조선시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조선 영조 때도요. 영조 30년, 그러니까 1754년에 이것과 유사한 부동산 대책이 있었습니다. 영조가 당시에 도성 내에 주택 매매를 금지하고 세를 놓는 것도 전부 다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만 그냥 한 채를 갖고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런 대책을 내놓으니까 어영대장 홍봉안이라는 사람이 상소를 올려요. 갑자기 이렇게 하면 사회에 큰 혼란이 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영조가 유예기간을 두거든요. 그리고 이 조치가 그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좀 영이 서지 않았던 것이 영조의 딸은 결혼을 해서 나가면서 도성 안에 집을 한 채 받아서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주변에 있는 일반 민가를 사들여요. 그러면서 그 집들을 털어가지고 집을 더 크게 지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당시에 부제약으로부터 상소가 올라옵니다. 왕의 딸이 이렇게 되는 거냐. 지금도 비슷한 일이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실의 권혁기 의전 비서관 같은 경우도 서초동의 아파트를 26억 5천만 원짜리를 구입을 했는데 그중에 14억 7천만 원이 대출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들은 영끌해서 서울 요지에 아파트 사놓고 이제부터는 대출도 받지 마라, 자기 돈 있는 사람만 서울에 집 사라라고 하면은 국민들께서 도저히 수긍을 못 하실 겁니다. 자, 조선시대 영조의 부동산 대책까지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부동산 대책이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우려하는 시선도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좋지 않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왜 그러냐면 일단 지금 금리 인하기고요. 현금 유동성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어디 투자처를 찾는데 주식으로 갈 수도 있고 부동산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사업은 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폭등하는데 부동산이 또 폭등하면 일반 중상층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사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경제적 양극화가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요. 또 이 부동산이 올랐다라고 해서 막으면 또 왜 나한테 세금 내려고 하느냐, 왜 내 집을 못 팔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또 비판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집권 여당에게 불리한 것인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내놓는 거고요.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집권 여당이 다시 평가를 받는 것인데 실패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부담을 떠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정책은 부동산 공급 대책인데 이 부동산 공급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발표해도 10년 후에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빨라봤자 10년 후이기 때문에 결국 쭉 이어져 오는 주택 공급 대책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어렵지만 지금 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집권 여당이 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후에 시장의 반응까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참가국 정상들을 맞을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경주에 YTN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 네,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입니다. 네, 정상회의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이곳 경주 보문단지 곳곳에서는 각국 정상들을 맞기 위한 막바지 준비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화백 컨벤션 센터 하이코에서 각국 정상들이 손을 맞잡게 되는데요. 이곳 회의장을 비롯해서 미디어 센터 같은 이런 주요 시설물들 대부분은 현재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현장에 집기와 장비를 설치하고 식사와 숙박, 수송 등 각 분야별로 굉장히 여러 가지 막바지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회원국 대표단의 직접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숙박과 수송, 음식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2만여 명이 방문하는 만큼 1000개에 달하는 체크리스트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있는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임 이후 6번이나 경주를 찾아왔고 어제도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직접 점검을 벌였습니다. 숙소에서 공기 질까지 확인했고 셔틀버스를 어떻게 타는지도 세세하게 챙겼는데요. 특히 음식 분야에서는 이슬람권 방문객을 위해 할랄 음식점이 제대로 갖춰졌는지도 점검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세계 정상들이 방문하는 만큼 경호도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국가정보원과 군, 경찰, 또 소방, 해양경찰 등이 참여하는 24시간 경호안전 종합상황실이 현장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각국 정상이 공항에서 행사장으로 향하는 모든 경로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차질 없이 준비 중입니다. 정상회의 기간 해가 진 뒤에는 보문단지 일대가 새롭게 단장한 각종 경관 조명과 야간 콘텐츠로 밝게 빛날 예정인데요. 보문단지 전체 조명을 150억 원을 들여 개선했는데 어제 첫 시연을 보였습니다. 신라 건국의 기틀이 된 육부촌을 모티브로 해서 몰입감 있는 첨단 미디어 파사드를 구현했고 보문호 주변에는 에이펙 상징 조형물과 함께 대규모 3D 입체 영상과 레이저빔 쇼도 펼쳐졌습니다. 또 정상 숙소 주변의 산책로에는 황금도시 경주의 이미지를 담은 금빛 조명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보름 뒤면 2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곳 경주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은 거리마다 현수막이 걸렸고 조형물이 들어서면서 에이펙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된 상태인데요. 막바지 준비가 잘 진행 중인 만큼 성공적으로 행사가 치러질 거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네, 이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 홍보 영상이 유튜브 조회수 800만을 넘으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관습을 비틀고 허를 찌르는 유머 등 기존의 홍보 문법을 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비행기 기장으로 변신한 K-팝 스타 지드래곤이 마치 런웨이 모델처럼 걸어갑니다. 비빔밥을 먹으려는 거장 박찬욱 감독과 월드컵 4강 신화 박지성, 글로벌 DJ 패기구 등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인물들을 지나쳐 세계 각국 정상들이 기다리는 방에 들어갑니다. 신라의 미소, 얼굴무늬 수막새가 보이고 안성재 셰프가 전달하는 접시 위엔 첨성대가 올려져 있습니다. 이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 홍보 영상은 독창적인 광고로 유명한 신우석 감독 작품입니다. 훌륭한 작품을 많이 만드신다고. 아닙니다. 이상한 거 만들어요. 이상한 게 요새는. 딱딱한 정부 홍보 영상과 다른 파격적이고 유쾌한 문법으로 공개 이후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 중입니다. 보통 주인공으로 나오는 현직 대통령을 주차 요원으로 등장시켜 AI 영상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대통령님이 너무 거룩하게 나온다거나 딱딱하게 나오는 걸 원치 않아서 좀 소박하게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GD가 가장 멋진 말을 하는 순간 걸그룹 멤버 장원영이 예상치 못한 멘트로 순식간에 분위기를 바꿔버리며 MZ세대 감성도 저격했습니다. Welcome to APEC. 여기 2025 차 좀 빼주세요. 2025. 우리나라 대표 셀럽들, 경주의 문화적 가치, 에이펙 정상회담의 의미 등을 단 1분 남짓한 영상에 재치 있게 구현한 영상으로 문화 강국으로서 면모를 뽐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한미 무역 협상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 본부장은 워싱턴 인근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이번 주 자신을 포함한 정부 유관부처 수장들이 총출동에 최선을 다해보자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열흘 안에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 데 대해 국익이 가장 부합한 결과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인위적인 데드라인을 생각하기보다는 내용과 실질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한미가 무역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협상 결과는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무역 합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로 전망됐습니다. 권중기 기자입니다. Just want to confirm, have you canceled your meeting with President Xi? And No, I haven't canceled, but I don't know that we're going to have it. But I'm going to be there regardless, so I would assume we might have it. 중국과 계속되는 기싸움에도 경주 에이펙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겠다고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 미국 에이펙 대사를 역임한 커트통 아시아그룹 파트너는 트럼프의 방한 일정이 임박하면서 한미 양측이 무역 협상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주 방문 전까지 협상을 매듭 지으려면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협상 결과는 미일 간 합의와 매우 유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t's going to look a lot like the Japan deal in terms of the terms that are ultimately agreed to, because anything else would be politically unsustainable for the Korean president to agree to. 안세령 주미대사관 경제공사도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까지 협상 마무리를 기대한다며 경주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친 합의가 발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at we'll be able to announce lots of deliverables in terms of security, investment, trade,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when President Lee meets with President Trump. 모니카 웨일리 미국 에이펙 센터 회장은 차기 에이펙 의장국인 중국이 경주 무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양자 회담을 통해서도 미중 관계가 기본적인 안정을 회복했다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내고 싶어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강화로 미중 무역 갈등 재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이 세계 경제를 통제하려고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동맹국들도 중국에 함께 대항하자고 촉구해 이달 말 경주 에이펙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 대표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례적으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나선 건 세계 경제를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To be clear, this is not just about the United States. These actions, if implemented, would apply to the entire world. China's announcement is nothing more than a global supply chain power grab.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가 미중 무역 협상 전략에 그치지 않고 세계 공급망을 장악하기 위한 계획의 일부라며 동맹국들도 미국과 함께 중국에 대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결국 중국 경제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거라며 동맹국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make no mistake, this is China versus the world. They have put these unacceptable export controls on the entire world. China is a command and control economy, and we and our allies will neither be commanded nor controlled. 중국이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가 된다면 세계는 중국 경제와 디커플링, 분리할 수밖에 없다며 신속하게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걸로 본다며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미국 무역 대표와 재무장관이 동맹국을 향해 행동을 요구하고 나선 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앞서 중국이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한 데 이어 이번에는 미국이 동맹국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면서 미중 갈등 증폭 우려 속에 우리 정부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며 관심을 모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환송됐습니다. 2심에서 약 1조 4천억 원 재산 분할이 선고된 것에 대해 다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 소식과 더불어 캄보디아 사태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이 관심이 굉장히 컸던 이혼 소송인데 결국 이제 부분적으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최 회장의 재산 분할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하는 건데 항소심과 이제 판단이 어떤 부분에서 달라진 거죠? 이 사건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 측에서 상고를 했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두 부분에 대해 모두 상고한 사건인데요. 예. 일단 위자료 부분은 원심을 확정했고 위자료 청구에 대한 상고 이유는 이유 없다라고 기각을 했고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재산 분할과 관련한 항소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라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이 현격하게 달랐던 것은 결국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재산 분할의 기여도로 인정할 수 있는가, 예. 그 실체가 존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 실체의 존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300억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예. 가정하여 300억의 실체가 있다고 한다 한들 불법적인 돈의 출처이고 불법성이 유지되는, 불법성이 절연되지 않은 그 돈의 흐름이 기여도까지 법에서 인정하고 법원에서 이것을 기여도로 산정할 수는 없다라고 명백하게 판단을 하면서 민법에 규정된 불법업인 그녀의 불법 어닝 급여라는 법리가 있습니다. 이 법리를 그대로 가사 사건에도 인용해서 똑같은 논리로 법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보호해줄 수 있는 법익이 아니면 도와주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사 사건에서 이제 천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1, 2심이 가려졌던 SK 주식에 대한 주식 재산 분할 대상성에 있어서는 예. 1심에서는 투교재산이라고 봤지만 예. 2심에서는 투교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분할 대상이 된다, 기여도가 인정이 된다. 예. 그 기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300억 원의 어떤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이 300억 원이 제외되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거나 재산 분할이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여도 비율이 대폭 감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서는 최태원 회장 측의 일부 의견을 인용을 했고 예. 노소영 관장 측에는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지원금을 뇌물로 이제 해석을 한 게 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쟁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 말씀해주셨던 SK 주식에 대한 지분 이 부분의 판단은 어떻게 한 건지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SK라는 주식이 가장 그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재산이고 4조 원대 재산 중에 3조 원대의 가량의 재산의 가치는 주식으로 표명되고 있습니다. 예. 과연 이 주식을 배우자로서 기여를 했는가, 형성에 기여를 했는가, 유지 관리에 기여를 했는가가 이제 법원에서 따져보게 되는 것인데 예. 일단 법원에서는 형성 기여도도 일부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항소심에서는 300억이라는 어떤 그 김옥순 여사의 메모와 50억 원이라는 약속어음 사진을 근거로 수백억 대의 지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성경, 대한텔레콤 여러 가지 전신회사들을 성장하고 계열사를 확장하는데 처가의 지원금이 있었고 그것이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기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좀 더 엄격하게 사안을 들어봐서 그 돈의 출처를 이제 묻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 그 돈의 출처는 비자금의 성격이었고 비자금 성격이라는 것은 각종의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우리 법에서 범죄로 다스리고 불법이라고 인정하는 뇌물로 받은 돈이라고 한다면 그런 불법적인 상태를 용인할 수는 없고 그 불법적인 상태가 단절되어 있지 않고 이어져 왔기 때문에 불법적인 자금으로 형성되거나 유지관리한 기여도를 우리 법에서는 인정해 줄 수 없고 보호해 줄 수 없기 때문에 300억이 실존한다라고 하더라도 법에 보호할 수 있는 기여도 산정에서는 배제하겠다라는 원칙을 선명한 거고요. 예. 예를 들면 부부가 같이 살면서 정상적인 근로노동을 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범죄로 범죄 수익금을 가져와서 재산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범죄로 수익금을 받은 것을 기여도까지 우리가 평가해 줄 수는 없다. 이런 법리를 이제 가사 사건에서도 이제 적용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300억이라는 비자금이 굉장히 중요한 기여도 산정의 요소였는데 배척당했고 이 300억이
가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존 여하와 상관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법원에서 교통정리를 해줬다라고 보입니다. 그 2심 재판부에서 계산 실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판결문이 이제 수정이 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던 것 같죠? 일단은 현재는 대법원 판결의 요지만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왔고 전문을 살펴보면 이 부분도 다시 판단하라고 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항소심에서 이 주식이 1,000원인데 100원으로 잘못 산정하는 바람에 최종현 회장이 가지고 있던 이 주식이나 회사 가치에 대해서 저평가하게 되고 이 저평가는 결국은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를 낮추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여도 산정에 법리의 오해와 사실의 오인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즉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키웠는데 선대로부터 받은 재산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는 떨어지고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 가치를 10배 가까이 축소해서 인정함으로 인해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가 너무 높게 책정됐고 이것이 부당하고 불법이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판결문 전문을 확인해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반면에 이제 2심에서 판단한 위자료 액수 20억 원에 대해서는 상고 기각하면서 확정을 했습니다. 최 회장의 부정 행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인정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부정행위는 인정이 되는 사안이고 이미 김희영 이사장 사건에서도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이 확정이 되어 있고 실제로 지급까지 완료된 사건이기 때문에 예. 공동행위자로서 한 명의 불법 크기가 20억이라고 한다면 최태원 회장의 그 불법 행위 크기도 20억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관되고 통일적인 판단에 따른 판단이라서 예견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예. 굉장히 주요하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역대 최대의 금액이 이혼 사건에서 이제 나왔다라는 점이고요. 예. 우리가 보통 대한민국의 실무 위자료 금액이 다소 낮다. 외국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미약하게 판단하는 면이 있다. 예. 이런 점들이 지적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사 사건에서 20억이라는 위자료가 나온 만큼 다른 사건들, 예를 들면 형사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라든가 또는 중대 범죄 또는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이 커질 때 이제 위자료 상한이 상당 부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시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특히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서 이 부정행위는 범죄로 다스릴 게 아니라 위자료나 이런 민사적인 문제로 다스려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사회적인 흐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위자료가 드라마틱하게 높아지거나 실질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치유할 만큼의 위자료가 나오지 못한 실무가 있었거든요. 예. 이제는 그 위자료가 경우에 따라서는 수억 원대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 상한은 최고 20억대로 범위가 확장됐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판결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판결이 1년 3개월 만에 결론이 났거든요. 좀 늦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워낙에 검토해볼 쟁점들도 많고요.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판결이기 때문에 다소 많은 재판관들이 고민을 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세 가지 쟁점은 굉장히 법조계에서도 유의미하게 봅니다. 위자료 액수를 20억까지 인정할 것인가도 굉장히 다른 사건, 위자료가 관련된 사건에서 굉장히 주요한 어떤 시금석이 되는 판결로 볼 여지가 있었을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는데 그 돈의 출처가 불법적이냐 아니냐 이것을 구별해서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할지 말지를 명시적으로 판단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불법적인 자금이 기초가 된 자금으로 부부 공동재산이 형성이 되거나 유지관리됐을 때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향후 다른 사건에서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이런 300억이라는 뇌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증거 판단에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예. 현재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300억이라는 비자금이 지연됐다라고 판시한 것 같진 않지만 그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소 이혼 사건이긴 하지만 우리의 또 역사와 관련된 사건이기도 하고 또 기업의 경영권과 관련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상고 이후에서 개진되는 상고의 어떤 다투고자 하는 쟁점들이 굉장히
다방면에 많았기 때문에 다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캄보디아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YTN 취재진이 캄보디아 내에서 이제 범죄 조직들이 단속을 피해서 도피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까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던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일단은 캄보디아 당국의 발빠른 대처가 없다라는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 예.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도 사법 공조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피해자는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관심도 좀 뒤늦게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공조도 좀 늦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눈 뜨고 범죄자들이 도망가는 현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하고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지명 수배라든가 체포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범죄단지 출입구에서 빠져나가는 승합차 행렬이 계속돼 있다랍니다. 예. 그런 측면에선 범죄자들이 도망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호하고 구출해야 되는 국민들이 거기 타고 있을 개연성이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국가가 생명을 보호해야 될 어떤 의무를 가지는 측면에서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단속을 방송에서 예고하듯이 했고 그러니까 도망가고 예. 찾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이 동선은 추적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장이 없어서 체포할 수 있는 현재로서의 근거가 부족해서 이 사람들을 못 막았다라고 하더라도 이 범죄단체들이 도대체 어디로 도피해서 어디로 또 이런 범행을 하려고 범행 행위지를 지금 선택을 했는지 정도는 첩보를 입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캄보디아에서 범죄 혐의로 검거된 한국인 60여 명이 이번 주 안으로 이제 송환될 전망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어떤 수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일단 피해자와 가해자가 조금 혼합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피해면서도 예. 가해자일 수 있고 또 예. 국내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이런 사기 행각을 벌인 공범일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놓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다만 실제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이 범죄 단체에 가담하거나 공범으로서 모종의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처벌받아야 되지만 예. 혹여라도 강요와 협박과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이 행위 책임 능력이 있는 것인가 책임의 정도도 좀 가려야 될 것으로 보이고 예. 실제 적극 가담자와 소극 가담자와 정말 죽음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한 사람들이 구분될 필요성이 있겠죠. 예. 그 개별 사건마다 하나하나의 행위들을 좀 구분하고 그 책임의 정도를 나누는 작업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오히려 선량한 피해자를 다단계식으로 모집한 사람도 한국인 중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국내에 들어와서 나도 협박 때문에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허위 진술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다방면으로 관계자들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가 그리고 그 목격한 사람들의 여러 진술을 통해서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혹여라도 한국에 와서 큰 처벌을 받을까 봐 염려돼서 굉장히 인권 침해적인 상황에서도 캄보디아에서 나오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도 설득해서 충분히 우리가 양형에 참작할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선처할 수 있는 요소도 있고 예. 또 다른 피해자를 제보한다거나 범죄단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우리 수사에 협조한다라는 명목으로 또 감형할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득과 조사와 그리고 이런 감시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자, 뭐 늦었다는 비판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부합동 대응팀이 캄보디아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또 코리안 데스크 설치도 구체화한다는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가장 필요할까요? 일단은 다행히도 지금 국내에서 여론이 환기돼서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고액 알바 수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국민들의 인식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예. 다행이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들고요. 그리고 범죄 조직들이 이미 다양한 인종 그리고 다양한 국가에서 착출되어 온 점들도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어서 국가별로 국제 공조, 사법 공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범죄가 이루어지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통해서 거기 현지에서 이에 가담한 사람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범죄 수법들을 알리고 범죄 장소에 유인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해야 될 뿐만 아니라
현재 그래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 여행 경보 지역이나 여행 가지 못하도록 조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 당국에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사 당국의 손에 뻗치지 않지만 지금도 감금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구조 요청을 하는 정보 공유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외국에 있는 현지에 있는 우리 자국민이 이런 보호 요청을 듣는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애플리케이션에서 장애가 발생했다가 1시간 남짓 만에 복구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부터 9시 10분쯤까지 모바일과 PC에서 유튜브 동영상 재생이 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오프라인 상태라며 연결 상태를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뜨거나 광고 동영상이 재생된 뒤 검은 화면이 뜨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유튜브와 유튜브 뮤직, 유튜브 TV 등의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됐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에 사용된 거로 추정되는 불법 기지국 아이디 20여 개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KT 해킹 사건 민관합동조사단은 KT가 범행에 쓰인 거로 파악한 기지국 아이디 4개 외에도 20여 개의 불법 기지국 아이디를 추가로 발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또 무단 소액 결제를 당한 피해자도 10명 이내로 추가 확인돼 수가 늘었습니다. 앞서 KT는 무단 소액 결제 사건 피해자를 362명으로 경찰은 지난 13일 기준 220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강원 삼척시 원덕읍 한 도로를 달리던 승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를 제외한 동승자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승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한국인 납치 감금 사태로 캄보디아를 찾은 정부 합동대응팀은 현재 시각으로 오늘 오전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를 예방했습니다. 정부 합동대응팀을 이끌고 있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은 훈 마네트 총리를 만나 최근에 납치 감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구금된 한국인들의 송환 문제 등을 협의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합동대응팀은 이에 앞서 캄보디아 총리실 산하 온라인 스캠 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도 면담하면서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비구름이 물러나고 반가운 가을 햇살이 퍼지고 있습니다. 공기가 한층 온화해지면서 점심 식사 후에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3도 안팎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기 전 완연한 가을 날씨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륙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낮 기온은 대전 23도, 광주 27도, 제주 26도가 예상되고요. 일부 남부지방은 다소 덥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으로 지금도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남지방은 오늘 오후까지, 영동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약한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주말 오전 사이에는 또다시 전국 곳곳에 저기압이 지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한기가 밀려오면서 휴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8도까지 급강하하겠고요. 다음 주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 예년 기온을 크게 밑돌며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당분간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